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경기도 경기복지재단이 주관하고 이정권 의원님 또 우리 서른 의원님, 정통 의원님 함께 공동주최해 주신 국회의원 31분이 공동주최해 주시는 복지 대상자 선정 기준 개선 방안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토론의 사회를 맡은 경기도 중앙선거본부장 조영입니다. 서른 의원님이 오셨습니다. 정성호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김한정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조병훈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영진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복지대상자 선정기준 개선 정책에 앞장서고 계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님 참석하셨습니다. 저희와 함께 이번 토론을 주관해준 증석범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희시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에서 도의원님들이 여러분 함께 해주셨는데요. 최종현 부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양성호 부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명애 도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원주 도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영목 도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지석환 도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소개 중에 유승희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오늘 토론의 자장을 맡아주실 구인의 서울대학교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장애인민주당에서도 함께 해주셨는데요. 장애인위원회 정준규 공동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조성환 부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백혜련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오늘 토론에 발제를 해주시고 토론을 해주실 분들 2부에서 공식적으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사학지대에서 불합리한 차별을 받는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복지제도 선정 기준을 개선하는 데 앞장서고 계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님의 대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탈북자 모녀가 굶어 죽었다라는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자살했다 이런 얘기는 우리가 자주 듣는 아픔이긴 한데 소위 21세기에 이 선진국에 들어갔다는 대한민국에서 더군다나 좀 더 잘 살아보겠다고 이 소위 탈북한 주민들이 굶어 죽었다 이 대한민국에서 이 얘기를 제가 듣고 나서 정말로 많은 반성을 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마음 써야 될 것이 참 많구나. 소위 송파 세모녀법이라고 불리는 법도 만들었지만 그 후에 벌어진 일입니다. 가난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지원을 배제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난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공평하지는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경기도를 조사를 해보니까 합리적 기준에 가난의 기준을 적용했더라면 16만 명 정도는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라고 추산이 된다고 합니다. 이 틈새에 있는 16만 명이 어쩌면 또 자살하거나 아니면 굶어 죽거나 그런 상황을 처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불합리한 기준들을 좀 개선해서 우리가 그런 슬픈 일, 고통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공직사회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하려면 끝도 없고 안 하려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게 이 공직이구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공무원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세상이 좋아지기도 하고 나라가 흥하기도 하고 공무원들의 태도나 마음에 따라서 세상이 망하기도 하죠. 결국 세상이 흥하고 망하는 건 공무원들 손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적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그런 얘기가 있다고 하죠. 뭘 하려는 사람은 방법을 찾고 안 하려는 사람은 핑계를 찾는다. 누가 이걸 써줬는데 정말로 좋은 말이다. 그래서 우리 공직사회에서 합리적 기준을 찾아내는 것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선정 기준이라는 말을 보통 우리는 공식적으로 씁니다만, 저는 가난의 기준이라는 말을 일부러 써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복지제도에 대해서 근본적인 좀 회의를 갖고 있어요. 물론 과거에는 아주 유용한 제도였습니다. 자본주의 세대에 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서 자본주의 체제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했던 게 사실이죠. 그러나 과연 현재 상태로 이 복지, 부족한 사람에게 채워준다라고 하는 이 개념이 과연 현대 사회에 어울리는 제도냐 하는 점에 대해서 회의가 있습니다. 아주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이 대상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거 고민하지 말고, 예를 들면 기초생활수급자에게 1인당 예를 들면 한 5, 60만 원 정도의 현금 지원 등을 한다. 1인당 능력 없는 사람에게 50만 원 정도를 지금 우리가 골라서 꼭 지원해야 되느냐? 골라서 지원을 한다라고 생각해 보면 방법을 바꾸면 아주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전원에게 50만 원을 다 주고 지원받지 않아도 될 사람들한테는 세금을 좀 더 걸어도 되죠. 아주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조세 부담률 또 국민 부담률이 낮고 또 조세 저항이 심하다 보니까 이런 제도를 시행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 거죠. 사실은 기초생활수급자들만 골라서 우리가 먹은 세금으로 지원을 하게 되면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저항을 합니다. 아니 나는 혜택도 못 받는 걸 왜 저기다 쓰느냐. 그런데 만약 이걸 바꿔서 모두에게 지급하면 세금을 내는 사람도 불만이 없죠. 돈을 잘 벌고 능력이 있어서 세금을 많이 낸다는 게 죄진 거 아닙니다. 이미 세금을 낼 때 더 많이 냈죠. 그런데 혜택을 받을 때 굳이 또 이중차를 내야 되냐. 이거는 발상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는 아직도 여전히 고르기를 하고 있죠. 심지어 얼마 전에는 90%를 골라내기로 했습니다. 아동수당이 10%안 줘도 될 사람을 고르기를 하고 돈이 더 많이 들었다라는 얘기도 있을 정도였습니다. 왜 굳이 고르려고 하느냐. 이거는 아마도 복지제도에 대한 이해 때문에 할 것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의 최저 삶은 불쌍한 사람, 가난한 사람을 기준을 두어서 골라낸 다음에 그들에게 지원하는 어떤 방식이 아니라 당연히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권리, 복지를 누릴 권리, 국가는 복지를 보장할 의무라는 측면에서 모두에게 공평하게 지원하고 낙인 효과 없이 당당하게 내안의 책임으로 나도 받는다. 다만 나는 잘 살면 그거 낸다.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적 측면이 좀 긍정적인 플러스 측면으로 돌아설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별거 아닌 주제에 말씀이 좀 길었습니다만 선정 기준도 역시 공정함이라는 차원에서 균형이 맞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주제로 우리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 토론에 주재해 주셨는데 여기서 나온 좋은 결론들이 있으면 우리 경기도에서는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도가 필요하면 바꾸고 또 현 제도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공정하게 혜택받고 최대한의 인간적인 삶이 보장되는 그런 경기도 열심히 만들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토부가 정한 그 최저 주거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 그 기준에 미달해서 방치돼서 생활하고 있는 아동 94만 명이에요. 해야 될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은 시간에 그 제3세미나실에서 일본 석단체 문제, 수입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토론회가 진행 중인데 조금 전에 우리 행사 전에 지사님과 서른 최고위원님 함께 행사 참여하고 지금 오신 중인데 서른 최고위원님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하겠습니다. 예, 이재명 지사님 그리고 경기도시란 관계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보시다시피 우리 경기도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다 지금 주최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복지 대상자 선정에 대해서 이 문제가 있다는 걸 지적을 하고 특별히 경기도에 있는 분들이 주민들이 이 대상 선정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좀 시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분들이 대구 왔습니다. 대구 주차장을 등록을 했습니다. 저도 이제 등록을 했습니다만은 올해 우리가 예산이 470조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이 513조 5천억인가 정부안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돈입니다. 부천만 하더라도 1조 8천억인가 그렇고 경기도 한 25조 정도 됩니다. 예. 돈으로 치면요 복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재정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갖고 있는 의지도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이재명 지사가 아주 강렬한 복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의지를 갖고 있는 걸 우리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 상실화가 있습니다. 아까 이재명 지사가 말씀하신 대로 북한에서 내려온 이 모녀입니까? 굶어 죽었다는 얘기, 쇼킹한 얘기죠. 이런 사례가 꼭 그 두 사람만 있겠냐? 곳곳에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제도가 불비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에 있는 주민들이 특히 그런 점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생각해서 오늘 이런 자리가 만들어졌다 생각하는데 재원의 문제가 아니고 제도의 미비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 이거 우리가 알고 있다면 이거 어떻게든 개선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오늘 경기복지단에서 잘 만든 이 토론회 자리에서 확실하게 답을 내셔가지고 그리고 바로 정책으로 집행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있는 어려운 분들이 경기도의 이 주동으로 인해서 복지 혜택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게 만드는 이런 정책이 짜여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고요. 어려운 사람들 도우는 의미에서 관심 갖고 적극적으로 요청하게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복지 대상자 기준 문제가 가장 예민한 부분은 사실은 경기도가 아니라 서울시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주거비용이 가장 비싼 동네가 서울시인데 노인정을 다니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이 불평 중에 하나가, 불만 중에 하나가, 쟤는 저 사람은 안 받아도 되는데 왜 나는 못 받고 나는 꼭 받아야 될 사람인데 저 사람은 왜 받냐라고 하는 그 볼멘 소리들을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자산을 기준으로 해서 복지 대상자를 지금 선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지금 기준으로 쓰이고 있는데 지금 자산 기준에는 부채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EITC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자산 기준을 2억으로 지금 되어 있는 것을 6억으로 상향 조정해야 된다는 주장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정부 측에서는 난감한 표정을 짓고 있고요. 특히 이제 아동수당 문제도 부장님이 얘기하셨지만 10%를 가려내는 행정비용이 실질적으로 10%한테 다 주는 비용보다 더 높게 측정이 돼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책을 조정을 해서 100%에게 다 지금 지급하는 것으로 정부가 규정을 했는데 사실은 10%를 가려내야 된다는 주장을 그 당시에 이제 자유한국당과 플러스 알파 해서 많이 주장을 했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제 이런 그 기준을 조정하는 지금 이제 여야 간의 합의가 이루어져서 100%에게 지금 다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전례를 보더라도 실질적으로 이 복지 대상자 기준을 지금 이 시점에서 다시 재조정해야 되는 것은 굉장히 시의적절한 토론회라고 생각을 하고 빨리 좀 근본적인 대책이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그 토론회를 주최해 주신 우리 여러 의원님들과 또 경기도재단 그리고 이재명 지사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기양 출신의 국회 법제사법위원인 정성원입니다. 제 법사위는 요새 조국을 생각 정신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늘 공정과 또 정의의 가치를 실천하려고 또 문재인 정부가 주장한 여러 가지 보편적 복지 정책들을 경기도에서 한번 실천해보려는 노력하고 있는 이재명 지사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또 함께 준비하신 우리 지혜단장 진석범 대표이사님 또 관계 여러분께 저를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실천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들 많은 분들이 당선됐는데 정말 우리 정부의 문재인 정부의 가치, 촛불
민심을 대변하고 구체적 정책으로 추진하고 실천하는 단체장들이 많은 것 같지 않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관되게 여러 정책들을 꾸준하게 추진하고 실천하는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존경을 마음드리고 예전에 도의원님들이 많이 계신데 또 이제 우리 경기도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또 부위원장 다 오셨는데 또 함께 고민하고 또 국회에서도 이를 입법으로 어떤 예산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준비해 주신 경기도당에도 감사드리고 저희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부터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경기복지재단 윤영상 연구위원님의 주제 발표를 듣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 윤영상입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제 국회에서 발표를 몇 번 했는데 단독 발표는 처음이 다시까지입니다. 특히나 아까 현 거주지의 지역구 국회의원 서른 의원과 전 거주지 국회의원 부의원 금방 나가셔도 다행입니다. 좀 덜 떨리네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기초연금의 대상자 선정 기준에 관한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먼저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아이디어는 제가 발굴한 것이 아니고요. 복지정책과의 중간께서 이러한 불합리성이 있는데 좀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오늘 참석을 안 하신 마음에 오셨었는데 이게 2016년도에 제가 첫 입사하면서 첫 과제였습니다. 그만큼 애정이 좀 강하고요. 그때 이제 연구보고서를 만들게 되면 영국 감수견서를 받게 됩니다. 이때 이 보고서에 감수견을 써주셨던 분이 당시 경기대학교의 박문호 교수님이셨습니다. 지금 장관님이시죠. 그 감수견서에 그렇게 써 있었어요. 아직도 기억합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제도는 빨리 개선이 돼야 합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나 기초연금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빈곤 완화, 특히 이제 기초연금 노인 빈곤 완화에 큰 기여를 했다라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2000년도에 기초법이 생기면서 법으로서 국가가 빈곤한 사람들을 보장해 줘야 된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강조했고, 그런데 이제 대상자 선정에 대해서는 불합리성에 대한 것이 계속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소득 환산제라는 것이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요. 소득 환산제라는 것이 지역별 형평성을 많이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이 소득 환산제를 만들었던 보건사회연구원에서조차도 제주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연구를 진행했고요. 저뿐만이 아니라 제주도에서도 이런 연구들이 진행됐습니다. 경기도민 인식조사 뒷페이지에 있습니다. 그 인식조사 결과에서도 경기도민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차이를 갖고 있다라는 인식을 하는 도민들이 좀 많았고요.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92% 압도적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기본재산 공제, 소득환산제 중에서 기본재산 공제의 문제점이 뭐고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 하면요. 경기도의 수급자 현황을 먼저 보시면 아실 것 같습니다. 경기도의 기초 수급률이 2.41%, 기초연금은 61.6%입니다. 특히 기초연금은 정부에서 70% 소득하위 노인들 70%를 주겠다라고 했는데 경기도는 61.6%입니다. 기초 소득자는요 서울보다도 낮은 상황이고요. 기초연금 같은 경우 서울보다 조금 높거나 정부에서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전국단이고요. 31개 시군별 잘 안 보이실 텐데 자료집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시면 용인시나 화성시 같은 경우는 기초수급자 수급률이 1.2%, 1.3%입니다. 과천시는 기초연금 수급률이 30%입니다. 과천에 잘 사니까 그럴 수 있겠습니다. 용인이 잘 산다? 용인의 특정 지역은 잘 살겠죠. 하지만 개인의 이렇게 못 산 데는 많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수급률은 1.2%밖에 안 됩니다. 그나마 올해 엄청나게 올라서 자그마치 0.2%포인트가 올라서 1.2%가 됐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린 소득환산제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한번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득환산제라는 것은 말 그대로 소득으로 환산을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그래서 가지고 있는 실제 소득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재산도 소득으로 환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득평가액이라는 소득 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으로 구성이 되는데 소득평가액은 말 그대로 소득입니다. 다양한 모든 소득들이 들어가고 모두 공제되고 공개됩니다. 재산의 소득 환산액이라는 것은 가지고 있는 재산, 임차 보증금도 포함됩니다.
여기 기본재산을 빼고요. 부채를 뺀 나머지에 대해서 소득 환산율을 곱하게 됩니다. 이것은 복기초나 기초연금 동일하고요. 소득 환산율과 어떤 소득을 볼 것인가에 대한 차이는 있습니다. 즉 기본재산액이라는 것은 정책 도입 목적 자체가요. 고등학교의 기본적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라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소득 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 가입을 의미합니다. 이 제도는 2000년도에 국법이 생기고 나서 바로 시행된 건 아니고요. 2003년도부터 시행됐습니다. 고사연에서 연구 결과를 통해서 모델을 만들었는데 이전에는 소득과 재산 두 가지 기준에서 컷오프 기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넘어가면 무조건 못 받게 되는 그런 구조인데 하고 재산이 하나도 없더라도 소득이 단 1억만 넘어가면 못 받기 때문에 이 수급자를 확대를 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를 섞는 형태의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실제 2003년도의 결과를 보면 붉은색과 파란색 빛급진 부분만큼의 수급자 수가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제도는 계속 개선이 돼야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기초 같은 경우는 그 기본 재산, 그러니까 재산의 소득을 환산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기준을 씁니다. 하나는 지역에 대한 급지 부분을 써서 대도시와 중소도시, 농어촌으로 구분을 하고요. 또 하나 재산을 주거용 재산과 일반 재산으로 구분을 합니다. 여기서 참 중요한 부분이 주거용 재산과 일반 재산인데요. 주거용 재산의 한도액도 대도시와 중소도시, 농어촌을 구분해 놨습니다. 왜 여기서 이 주거용 재산과 일반 재산이 중요하냐면 소득 환산율을 곱하게 되는데 주거용 재산이 1.04%의 반면에 일반 재산은 4.17%입니다. 4배가 높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정말 완벽하게 아무것도 없는 가정 딱 하나만 하는 것입니다. 1인 가구 단독 가구 기준으로 1억 원의 전세를 살고 있는 사람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부양자가 다른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사람은 대도시에 거주하는 특광역지에 거주하는 경우에 1억 원이기 때문에 주거용 재산 한도에 1억 원을 적용받아서 모든 재산이 주거용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그리고 공제 5,400만 원을 뺀 나머지를 곱하게 돼서 이 사람의 소득은 45만 5천 원 정도로 환산이 됩니다. 즉 아무 소득이 없어도 이 사람은 전세보증금 1억을 갖고 있으면 한 달에 45만 6만 6천 원을 버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반면에 경기도의 일반시 그냥 수원시로 예를 들게요. 수원시에 있는 똑같은 1억을 가진 사람을 예를 들면 주거용 재산의 한도액이 6,800만 원입니다. 나머지 3,200만 원 일반 재산이 됩니다. 산식에 적용해서 계산을 해보면 이 사람은 소득이 한 달에 160만 4천 원으로 환산이 됩니다. 똑같은 임대보증금 1억을 갖고 있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데 특광역시에 살고 있으면 그래서 수급자가 됩니다. 그래서 한 달에 5만 원 정도의 수급액을 갖게 되고요. 경기도에 살고 있으면 아니면 중소도시에 살고 있으면 수급자가 되지 못합니다. 이 사람이 수급자 자격을 가지려면 가족이 5명 이상 돼야 됩니다. 이 엄청난 불합리성이 내포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은 앞서 말씀드렸던 기초와 비슷한 방식인데요. 한식과 요율에서 환산율에서 좀 차이가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기초생활보장과 같은 제도를 운영하는 다른 나라에서는 재산과 소득을 어떻게 관리를 하냐라는 것이 좀 궁금하죠. 좀 궁금해졌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보니까 컷오프 방식도 있고요. 우리나라 초창기의 모델이 있고요. 소득 환산제 방식도 있는데 결국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하는 것은 살고 있는 집과 재산에 대해서는 소득으로 인정을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러나 이렇게 되면 20억 갖고 있는데 소득이 없는 분들이 수급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긴 합니다. 물론 도덕적 해이의 방지 문제는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나중에 중장기적으로 소득 환산제 전체적인 개선 작업에서 꼭 한번 고려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급지로 구분해서 이제 차등 지급하는 것들도 일본의 생활부조나 독일이나 영국의 주거보조금 형태에서 나타납니다. 그런데 구분을 하는데요. 구분해서 지급하는데 그거의 가장 큰 기준은 뭐가 되냐면 실제 지역의 임대료나 물가 수준을 반영해서 차등 지급합니다. 그리고 매년 바꿉니다. 매년이라는 사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 이유가 소득 환산제의 문제점의 제일 첫 번째 이유입니다. 현실적 주거 비용을 반영하지 못하는 기준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 위에 표를 보시면 국기초에 대한 그 굉장히 변화, 밑에는 기초연구입니다. 2003년도에 제가 국기초에서 수석 한산대가 들어왔다고 하는데요. 16년 동안 딱 2번 올랐습니다. 2004년에 한 번, 가장 최근에 2009년에 한 번 올랐습니다. 즉 10년 전에 지역 수준, 물가 수준과 거주 비용을 고려한 것이 10년째 유지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 특징이 대도시의 인상률보다 중소도시의 인상률이 매우 낮습니다. 또한 농어촌은 2003년부터 단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경기도에 거주하시는 분들 여기 많이 오신 것 같은데 양평, 가평, 양평 같은데 요새 뭐 전원주택 많이 들어오고 하는데 거기 가격이나 주변 지역 전세 가격이나 대동소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도 안 올랐습니다. 기초연금은 그나마 국가에서 70% 노인들에게 사회 소득의 70%에게 주겠다라는 약속이 있어서 그런지 한 번 올렸는데 더 크게 올렸습니다. 25%씩 올렸고요. 전체 다 동일하게 25%씩 올렸습니다. 아파트 매매가, 전세가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국기초가 대도시가 42%고 중소도시가 9.7% 올 때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는 45%가 올랐습니다. 35%가 올랐습니다. 전세가는 42%가 올랐습니다. 기초수급 대상자가 될 분들이 집을 가지고 있지는 않겠죠. 그리고 1억 원이라는 예시를 들었는데 1억 원이 월세로 하면 한 50만 원 정도 수준입니다. 보증금 없는 50만 원. 이런 사람들인데요. 전세가가 42% 오를 때 중소도시는 9.7% 올랐다라는 거. 그래서 현실을 봤더니 경기도의 16개의 시는 매매 가격이 전국 광역시보다 높고요. 그 다음에 전세가는 18개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 그 주거급여가 국토교통부로 이관이 됐습니다. 2015년 맞춤형 생활급여 제도 실시 이후에 주거급여 이관이 됐는데요. 지역 임대료가 가장 잘하는 곳은 국토부겠죠. 여기서는 급수를 4개를 만들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서울을 하나 나누고요. 그 다음에 인천, 경기를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역시, 그 외 지역으로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거주하기 위한 임대료를 지원해주는 주거급여에 그 1,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즉 경기 인천이 묶여 있고 나머지가 광역시에 따로 떨어져 있다라는 건데 원래 모태인 복지부의 기초생활보장은 그렇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새로운 대안을 한번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대안에 대한 기본 방향은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급지 부분의 재조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지방자치법상에 나와 있는 행정구역 또는 인구와 특별한 목적에 의한 부분이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경기도는 일반 도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고, 그리고 세종특별자치시나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도 특별이라는 말이 붙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의 기준에서는 광역시와는 다른 일반 도의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는 것이 또 한계가 됩니다. 또한 그 제도의 도입 목적에 따라 부합하기 위해서 지역별 실거주 비용을 고려한 공제 기준의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더 제도적, 정책적 정합성을 고려한 기준 조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첫 번째 대안은 경기도 전체를 대도시 기준으로 상향 조정, 주거급여처럼 일반 도가 아니라 위로 올리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주거급여 아까 다시 말씀드린 것처럼 1급지는 서울, 2급지는 경기, 인천, 3급지 광역시, 세종시, 그 다음에 4급지 그 외지역으로 되는데요. 세종시의 평균 매매가 전세가, 그러니까 세종시의 실거주 비용과 제주특별자치도의 실거주 비용이 광역시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로운 대안으로 1급지 서울은 그대로 두고요. 2급지에다가 경기, 광역시,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를 넣는 안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두 번째 대안은 지방자치법상의 인구 50만 이상을 대도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도시에서는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그 대도시가 어떤 대도시냐? 지방자치법상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규정으로 봐야 된다라는 것이 두 번째 대안이고요.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10개의 시가 이에 해당한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과의 연계성을 높이는 부분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21개는 또 못 오릅니다. 경기도가 지금 31개 시군 중에 이 21개에 대한 반발로 우려가 되는 건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는 제도의 도입
목적에 가장 부합하는 아닙니다. 실거주 비용을 중심으로 기초지자체별로 바꿔드린다는 것입니다. 이 대도시보다 높은 중소도시가 전국에서는 77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요. 그 중에 경기에서는 16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도시보다 높은 농어촌 지역이 66개로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광역행정구역 중심의 구분에서 좀 벗어나 실거주 비용을 반영할 수 있는 방법으로 좀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근데 이렇게 되면 매년 집가 변동을 보건복지부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또 다른 여러 행정 비용들이 수반될 수 있고요. 이 광역이라는 행정구역이 조금 의미가 퇴색한다. 그 한계로 볼 수 있겠습니다. 데이터 및 방법론은 30일 신문에서 열심히 밤새 데이터를 모아주셔가지고 그 자료하고 경기도는 작년에 전국에서 유일하게 광역정부에서 기초정부의 지역사회보장 수립을 위한 연구조사를 일괄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엄청난 데이터가 있었고 그걸 바탕으로 오늘도 분석이 가능했습니다. 추정 방식은 좀 어려운 상식들이 있어서 뭐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는데요. 새로운 신규 수급자로 들어가는 사람과 기존 수급자 내에서의 이동자를 구분했고요. 그 다음에 변동에 있어서 기본재산의 공제 기준만 올리는 것이 아니라 주거용 재산의 기준도 대도시로 상향 조정해서 시뮬레이션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생각보다 대상자 추이가 좀 많이 나오는 측면도 있습니다. 경기도 전체랑 올리는 것입니다. 현재 31만 7천 명, 2019년 6월 기준으로 했을 때요. 31만 7천 명에서 약 42만 6천 명으로 증가하고요. 수급률이 2.41%에서 3.24%로 대폭 올라가는 것으로 추정이 됐습니다. 대부분의 지역에서의 수급률이 매우 가파르게 상승하는 지역도 있고 올라갑니다. 다만 저기에 별표라든지 포천시는 데이터에 좀 재검증이 필요해서 남겨놨습니다. 시군별로 구체적인 수급자와 수급률 분포는 표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기초연금 수급자는 현재 98만 2천 명에서 100만 4천 명 정도로 한 2만 명 정도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요. 수급률도 62.92%. 여전히 정부가 정한 70%에는 많이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올라갈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수급자 중에서도 가맹 수급자들 한 3만 3천 명이 수급액이 인상될 것으로 세부적인 것이 표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대안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지도에서 파란색으로 표시된 지역이 되고요. 10개 지역에 올라갈 경우에 수급자는 38만 2천 명, 수급률은 2.91% 정도로 올라갈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99만 6천, 62.45%가 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세 번째 대안은 주거비용이 높은 16개의 시가 상향 조정됐을 때입니다. 물론 여기에 가평, 양평이 들어와야 되는데 여기도 농어촌이 아니라 중소도시 기준으로 적용을 받아야 되는데 가평, 양평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한국감정원에서 공개가 잘 안 됩니다. 군단위는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군단위 좀 빼고 시단위 기준으로 해서 16개 상향 적용하는 것을 해봤습니다. 약 38만 명 정도가 되고요. 수급률은 2.88%로 올라가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 같은 경우는 99만 6천 명, 60.45%. 앞에 10개 올리는 거나 뒤에 16개 올리는 거나 뭐 비슷한 거 아니냐? 이게 비슷합니다. 앞에 이제 인구 50만 이상에서 2개 도시가 빠지고요. 새로 8개가 들어가는데 새로 들어간 8개의 인구가 되게 작습니다. 참 하나 이런 데 있기 때문에 인구가 50만이 안 되는 도시들이 많이 들어가서 전체가 개수가 늘어나도 수급률 큰 차이가 없다. 마지막으로 정책 제안입니다. 중국 국장도 와 계시는 것 같은데요. 해외 사회에서처럼 매년고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어렵다면 아무리 그래도 2009년도의 기초, 2015년도의 기초연금은 너무 오래되지 않았나. 빨리 시급한 고시 개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고시 개정과 함께 급지 부분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필요성은 앞에서 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가능하고요. 다음으로는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은 전국적 통일 기준을 갖고 있는 국민의 최저생활과 관련된 사업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중앙정부가 전액 지원하는 것이 국가사업으로서 당연한 것일 수 있는데요. 이게 이제 기초 같은 경우 80%, 기초연금 같은 경우 70%가 국비 지원율이 되는데
이거를 한꺼번에 올리기에는 재정 부담이 너무 큽니다. 사실 앞서 제가 보여드렸던 수급자 한 11만 명 올라가는데도 경기도에만 한 1,000억 정도가 연간 추가가 되는 걸로 예전에 추정을 했거든요. 1,000억인데 그걸 참 비율까지 올리는 게 1,000번에 올리는 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계적으로 인상을 해서 결국에는 궁극적으로는 중앙정부가 담당하는 것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중앙정부만 할 건 아니고요. 경기도도 전략 과제가 필요한데요. 도시공간 협력체계 지금 뭐 있는데 이 사안을 중심으로 하는 원포인트로 뭔가에 더 중요한 설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복지부 고시 개정 권한 경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31개 시군과 함께 적극적으로 권유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도시공간 상생협력을 위한 재정분담 체계에 대한 논의도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초 같은 경우는 도비가 11%고 시군비가 6%입니다. 근데 기초연금은 도비가 6%고 시군비가 23%입니다. 인구 고령화에 따라서 기초연금의 대상자는 계속 늘어날 거기 때문에 시군의 부담감은 계속 늘어나거든요. 근데 기초수급자의 수급률은 급격한 변화가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인구 고령화 때문에 시군의 부담이 계속 늘어날 거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재정분담 체계가 필요하다. 그리고 아까 뭐 지사님 말씀하셨지만 도민 사각지대 발굴 지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지금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근로능력 유무입니다. 근로능력이 있으면 만 19세 이상, 만 64세 미만은 근로능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무조건. 그리고 나서 장애가 있거나 이러면 빠지는 형태거든요. 무조건 그 연령대가 있으면 근로능력이 있기 때문에 생계급여 숫자를 탈락하게 됩니다. 한파생활료를 기억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이러한 사각지대들이 존재합니다. 실제 근로가 어려운 분들도 있고요. 부양문자 기준 때문에 생명부지는 아니죠. 지금 왕래도 없는 가족들 때문에 기초에서 탈락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 강화가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기시간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유성 연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을 위해 자리를 잠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지사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최근 한 국민 월자가 사망한 지 2달 가까이 지나서야 발견된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복지 대상의 선택 기준, 문제 생산 적극성 문제 부재 등으로 인해 정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외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자리는 참으로 시의적절하고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가 복지 대상자 선정에 대한 올바른 기준과 발전 방안을 만들기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발장과 토론자님은 단상으로 나오셔서 지정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부인의 교수님이 토론 진행을 하시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서울대
최국 작가의 전윤구인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항상 경기도 행사에 저는 이게 오랜만에 이제 참석을 해봤는데 무슨 영향인지 뭐 다들 짐작은 되겠습니다만 경기도 행사가 또 중앙무대에서 중앙무대에 있는 어떤 행사보다 성황리에 이렇게 개최되는 시기구나라는 것을 새삼 절감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뭐 그런 어떤 요인 말고도 오늘 행사는 상당히 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이 내용적으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복지제도, 특히 뭐 가장 빈곤층을 중심적인 대상으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거의 20여 년의 기간 동안 발전을 해왔고, 또 노인에 대해서 중요한 소득 지원을 해주는 기초연금제도도 10여 년의 어떤 발전 기간을 겪었는데 아직까지도 이제 많은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특히 기초보장제도 같은 경우에는 지난 수년간 부양의무자제도로 인한 어떤 사각지대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고, 정부도 일정하게 어떤 개선 방향을 검토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고요. 근데 오늘 경기도에서 경기복지단에서 제기하신 문제는 어떻게 보면 중요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한동안 좀 우리 시야에 가려져 있었던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어떤 사각지대나 빈곤층에 대한 어떤 불이익 부분들의 문제를 새로이 제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어떤 정책적인 어떤 검토 대안으로 올릴 수 있는 중요한 문제 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요. 아울러서 이것을 기초보장제도만이 아니라 기초연금제도와 관련해서 이제 제기하신 점도 상당히 중요한 거라고 보고요. 또 오늘 그 발표에서 유익한 문제 제기와 어떤 정책 대안의 제시가 있었던 걸로 보여지고 지금부터는 이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오늘 토론에서도 이에 대해서 이제 또 답변을 해야 될 어떤 중앙정부의 어떤 국장님도 참석을 하셨고, 또 이런 복지 관련해서 어떤 시민운동 차원에서 계속 관심을 기울이시는 일단 단체의 대표도 참석을 하셨고, 또 지자체의 어떤 그 전체 입장을 대변해서 평가하실 분도 이제 계신 것 같습니다. 소개는 아까 드렸으니까 따로 드리지는 않고요. 요 순서에 있는 대로 토론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뭐 시간이 비교적 이렇게 여유 있게 진행되고 있어서요. 이렇게 토론자에 대한 시간 제한을 엄격히 하고 싶지만 한 10분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충분한 토론을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분의 토론자인데요. 먼저 박광규 대한민국 시도지산협의회 정책연구실장님의 토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박광규라고 합니다. 제가 이 토론에 토론을 참여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한 업무 같은데 고민을 했어요. 제가 이 복지 부분에 상세한 내용까지 잘 모르는 입장이고 여기에서 나가는 부분은 하지만 너무 여행 관심도 많은 편이거든요. 13쪽부터 제가 좀 간단히 정리해드린 걸 보시면 그런 쪽으로 이제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깔끔하게 보시긴 한데 지금 미 박사님한테 주신 내용 저도 이제 어떻게 처음 보는 내용도 꽤 있었고요. 그래서 한번 쭉 읽어보다 보니까 이런 문제의식에 대한 그리고 해결 방안에 대한 기본적인 것은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거나 많은 자료들을 수집을 해서 세 가지의 개선 방안을 주셨는데 3쪽의 내용은 그 내용들 대로 그냥 간단히 요약한 거고요. 그에 대한 제 생각은 조금 있습니다. 보시면 제가 이제 짧게 말씀을 드리면 이 세 개의 대안을 주셨는데 대안 1, 2, 3을 사용해주셔가지고
어떤 게 그래도 가장 바람직한 것인가 현실적으로 이론적으로 그거에 대한 구체적으로 꼭 집어넣지는 않으셨어요. 그래서 또한 혼자 이제 고민하다 보면 아니 되다 보면 서로 또 226개, 226개 하는 자체 사이에서 이제 의견이 있고 크게 이제 네 급지든 세 급지든 급지 유형을 할 때도 그렇고 그러면 경기도 하나만 놓고 31개 시군을 보면 또 이제 그 안에서 입장의 차이가 분명히 있을 건데 요거까지 감안하면 좋지 않을까. 그게 나중에 이제 대안으로 이제 그 도와 시군 간의 이제 이 협력체계 좀 분리해 해결이 된다고 보셨는데 또 어떤 방향으로 갈 거냐에 대한 것까지 고민을 하셔서 대안은 조금 더 이게 후속력과 이제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대한 인도에서 31개 시군을 하나로 묶어버렸을 때 말씀하신 수원과 그게 연천 이런 대학을 동일하게 적용되면 또 그 안에서도 분명히 또 이견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시민들과 도민들이 어떤 식으로 의견의 차이 관계를 지킬 것인가, 어떤 쪽으로 들어가는 게 좋겠다라는 대안을 하나 주시면 괜찮을까 생각합니다. 또 하나 이제 제가 드린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이런 개선화된 개헌이 해야 된다고 보고요. 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제도들, 항상 늦게 개선되는 이런 것들은 좀 더 현재 자료를 업데이트해서 이번 개선을 된다고 다만 저는 좀 다른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재정의 문제지 않습니까? 아까 이제 기초가 부기초나 기초연금의 이제 국고 보조율 83%, 도비와 시군비 간의 지금 요거를 조정하는 것은 이제 지금 상태에서는 그냥 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이게 이제 또 한동안 오랫동안 지속된 구조였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제가 참고 자료로 이제 이 재정분권과 연계해서 고민을 하셔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내용을 좀 알고 계신 분이 있는데 모르실 것 같다는 제 혼자 생각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이제 지방소비세 24% 포인트 인상이 돼서 전국적으로 3조 원 정도의 도세, 시세, 특방역시와 도세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이제 이건 통과가 돼야 되지만 6% 포인트의 지방소비세 인상과 표를 보시면 86조 표에 있습니다. 그런데 한 8조 4, 5천억 정도의 이제 방역세가 세금이 늘어납니다. 물론 이게 계속 늘어나는 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이제 조건들이 있고 그래서 실제 늘은 거는 뭐 계산하기가 나지만 한 1조 원 정도의 지방세에 뭐 16%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있고 이제 2단계가 이제 올해부터 이제 지금 논의가 또 되기 시작됩니다. 그 86조의 2단계 재정부의 추진으로 이제 간단하게 설명이긴 하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어떤 세목을 지방세로 이제 이양하는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원래대로 한다면 정말 진정하게 한다면 3조, 4조 원 정도의 국세가 지방세로 이양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양되는 것만큼 중앙에서 부담하던 사업들을 지방으로 이양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같은 경우에 소위 말하는 1단계 때는 3조 5,700억 규모의 보고를 했어요. 그건 어떤 목적으로 지역발전 지금은 이제 국가 균형발전 특별회계 지역의 소위 말하는 SOC 사업이나 이런 쪽에 있는 사업들을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지방에서 이제 부담이 되고 보조금이 이제 없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이 2단계에서는 분명히 이제 중앙 기능을 이양한다는 점에 보조금을 없앨 건데, 이게 이제 세수는 아시겠지만 경기도와 서울과 수도권에 이제 세수가 많다는 걸 다들 아시잖아요, 그죠? 지방 소비세든 또 저희들이 주장하고 있는 지방 소득세든 이게 수도권에 많이 몰려 있긴 합니다. 다만 당연히 뭐 사람도 많이 있긴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지역 간의 재정 격차 문제가 여기서 대강이 있죠. 그래서 1단계 때의 지방 소비세 뭐 4조 원 정도의 사업 없앤 게 대부분이 도단위에 있는 거거든요. 경기도나 서울은 거의 없는 이 균형 발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세수는 거와 보조금 절타하는 게
반비례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도 간에 조율이 어려웠어요. 그러면 불구하고 그냥 밀어붙여서 일단 아는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2단계에서도 약 13조 원의 중앙정부에서는 이제 보조금을 없애거든요. 그럼 어떤 보조금을 없앨 거냐? 라고 할 때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17개 시도는 동의를 한다는 거 하는데 사회복지 이 사업에 보조금을 줄여서 그 지방에 현수관비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가 직접 할 건 직접 하고 중앙정부에서 직접 하고 예를 들면 이거 없나 입주형을 어느 정도의 산시구에만 해당된다는 현금 장애연금이나 의료보조 이런 것들은 굳이 지방에 있는 지방정부에서 수급 대상자를 발굴하고 뭐 따로 하는 게 아니라 현금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중앙에서 직접 하라 100% 국비로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예를 들면 이거 기초연금 80% 보조율 26% 40%인데 지방비 20% 있지 않습니까? 지방비 20%는 저렴입니다. 그럼 그 돈을 가지고 또 다른 복지사업 에 더 많은 부담을 하면 된다라는 게 기본적인 저희들 생각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놓고 보면 이제 만약에 지방 소득세가 인상이 되면 요거는 특광역시세고 시분세입니다. 그럼 시분의 지방세액이 이제 많이 늘을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수도권에서 다른 데보다 이거는 이 재정조정기능도 안 갖고 있는 상대한테는 완전히 자기 지역의 세는 자기 지역의 세수 다 같은 겁니다. 지방 소득세는 나누거든요. 수도권에 상승지역으로 이런 조정제도가 있는데 그래서 좀 더 이 연구를 하시면서 이 재정분권과 함께 연계를 해서 시군 간의 이 도와 시군 간의 협력체계를 논의할 때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에 이제 수립하는 복지사업 주무부처 보건복지하고 협의를 할 때 그냥 요 한 가지 안건만 놓고 보면 좀 어려울 수 있으니 좀 더 재정분권 의제하고 연계시켜서 추진하면 문재인 정부 안에서 좀 더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 전반적인 재정분권 진행과 같이 좀 고려를 해서 현재 어떤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게 좋겠다는 점을 강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예, 두 번째 토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토론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의 공동운영위원장이신 오건호 박사님이십니다. 하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복지국가 시민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주제가 좀 무척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난 10년 동안 우리나라 복지가 굉장히 빨리 늘고 있습니다. 늘고 있어서 제도 항목으로만 보면 서구 복지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가 이제 거의 다 들어왔습니다. 이제 내년부터 실업구조 들어오고 지금 아동수당 시행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딱 한 가지 이제 병원에 입원했을 때 치료비를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생계비를 지원해 주는 상정수당이라고 그거 하나 빼고는요 지금 다 들어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제 제도의 도입은 다 되어 있고요. 이 제도를 이제 그 안에서부터 아주 내실 있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가장 지금 시급한 대상이 뭐냐 하면 이른바 선별적 제도예요. 여기 대표적으로 여기 있는 지금 기초생활보장제도하고 기초연금제도인데 여기는 재산, 소득 그리고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우에는 가족인 부양의무자까지 세 요소까지 여기서 고려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특히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거의 20년 가까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기부터 쭉 20년까지 20년 정도 운영됐으면 사실 굉장히 성숙돼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선별제도의 성숙이라는 건 뭐냐면 선별 과정 속에서의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는 겁니다. 재산과 소득과 부양의무제도를 보기 때문에 쉽진 않은 문제예요. 이 세 개를 조합했을 때 금에도 불구하고 분리 유리한 사람이 억울한 사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20년 동안 이 문제가 거의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개선되지 않느냐? 문제가 무엇인지 몰라서 개선되고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국 문제를 개선하려고 하면요, 결국은 예산 투입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기재부가 그전부터 일종의 저는 예산 가이드라인이 있었다고 봐요. 딱 그 항목 이상은 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평균 뭐 물가 인상률이나 임금 인상률 정도에만 딱 제약해 놓으니까 일종의 자연 증가분 안에서 묶어 놓으니까 그 안에서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 구조 개혁을 할 수 없었던 거라고 봐져요. 일단 지난 20년은 그랬고요. 이제 우리가 이 복지국가로 나아가면서 이제 복지제도의 새로운 재구조와 내실화가 중요한 시점이고 그런 면에서 특히 이제 오늘 제기된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연금의 형평 제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여기에는 저는 한 4가지 정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 형평성 문제에서 하나는 소득을 잡는 데 있어서의 형평성 문제입니다. 뭐 대부분 다 소득으로 잡죠. 소득으로 잡고 일부 근로소득에 공제가 있고 뭐 이런 게 괜찮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기초연금이 들어오면서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은 기존의 생계급여를 예를 들면 50만 원 받고 있는데 올해 4월부터 기초연금 30만 원 받으시거든요. 그럼 이것도 다 소득으로 잡아버리니까 생계급여를 20만 원밖에 받지 못해요. 그래서 그 위에 있는 일반 노인들은 기초연금이 오를수록 자신의 가처분 소득이 더 증가하는데 생계급여 노인들은 기초연금이 아무리 올라도 딱 제자리예요. 이게 보증성 원리인데 서구에서는 물론 이런 보증성 원리를 적용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미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완화된 이후에 기초연금 제도가 도입되다 보니까 계속 역진적인 격차 문제가 거꾸로 생기고 있습니다. 이제 한 5년째 문제 제기되고 있고 언론에서 많이 다루는데도 복지부나 기재부 계십니다만은 내년 예산에도 안 잡혀 있죠. 오늘 발표한 거 보니까 꼼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왜 꼼짝하지 않느냐? 이게 괜찮아서 꼼짝하지 않느냐? 그렇다고 보진 않아요. 돈이 많이 듭니다. 이거 계산하는 1조 원 이상 들리는 거거든요. 거꾸로 얘기하면 1조 원 이상의 억울함을 당하는 노인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40만 명입니다. 이거 개선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아시는 것처럼 부양의무자 제도고 저희 단체의 눈높이에서 본다면 너무 더디어서 한숨이 나옵니다만은 하여튼 그래도 방향에서는 부양의무자 개선의 로드맵을 밟고 계시고요. 세 번째가 이제 재산이에요. 아까도 일정 예산 틀 안에서 이 제도를 묶어두려다 보니까 가능한 이 사람한테 소득을 부여해야 돼요. 근데 실소득에 대해서 소득을 인정하는 거야 누가 뭐라고 합니까? 소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소득으로 환산해 버리는 거거든요. 아까 발표문에서 본 것처럼 서울에서 살 때 1억 전세에 살면 거기서 아까 얼마야? 한 50만 원가량 소득이 있다고 간주해 버리는 거예요. 근데 경기도에 살게 되면 1억 전세를 160만 원 소득으로 가름해 버리는 거거든요. 저는 21세기에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게 나중에 이제 밑에 아이들이 공부하게 되면 그때 어떻게 그런 제도를 운영했는지 아니 1억 전세 천연의 주거비잖아요. 1억 전세 사는데 그거 160만 원 소득으로 잡아버리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데 왜 그랬냐? 그렇게 소득으로 잡아야 정해진 예산 안에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이죠. 저는 이 예산 통제 때문에 너무나도 비상식적으로 제도가 운영된다고 봅니다. 요게 이제 재산 환산을 과도하게 잡는 게 세 번째인데 마지막 네 번째 문제가 오늘의 주제예요. 재산을 과도하게 잡고 있는데 그 과도하게 잡고 있는 그 내부로 보면 또 형평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무리하게 지금 행정구역 기준으로 해서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발표문에서 잘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 이제 고쳐야 된다고 봅니다. 재산의 소득 인정을 잡을 때 그 기본 재산에게 차등을 두는 이유는 당연히 지역별로 주거비가 다르기 때문에 차등을 준 거거든요. 따라서 질문은 지금 설정되어 있는 주거비가 그 지역의 주거비에 맞게 설정되어 있느냐라는 건데 이미 여러 지금 아주 오래전부터 그리고 오늘 분석도 다 나와 있거든요. 경기도 수도권이 비싸죠. 그리고 제 고향은 제주도인데 그 부동산가 떴어요. 몇 년 동안 떠서 좋긴 좋은데 거기서 무슨 실제로 가처분 소득이 올라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문서상의 소득만 올라가는 건데 그래서 거의 지금 농사만 짓는 어르신들은 기초연금에서 많이 탈락하세요. 그래서 이런 형평성 문제를 지금 제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을 해야 되는데 지금 세 개의 대안을 내주셨는데 저도 토론문을 쓰면서 이거 너무 고르기 어려웠어요. 세 안 모두 괜찮아요. 지금보다 개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조금 이제 저도 확신할 수는 없는데 세 개 중에 하나 혹은 뭐 제4의 대안을 짤 때 결국은 어떤 기준으로 접근할 거냐가 결국 논점인 것 같아요. 지금 발표문은 세 개를 좀 정리해 주셨지만 제가 아까 여기 앉아 있으면서 발표하면서 여쭤봤거든요. 어디를 제일 선호하세요? 그랬더니 1번이래요. 이건 뭐냐면 가장 손쉽습니다. 지금 광역 단위별로 경기도가 지금 이쪽 중간 위치로 되어 있는데
물론 이제 4개 단계로 오르면서 한 단계 상향시키는 겁니다. 세종시하고 저기도 같이 끌고 들어오면서. 그래서 사실상 제도의 개편이 크지 않아요. 그냥 3단계를 4단계로 나뉘고 3개 광역 특별시를 위로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심플합니다. 그리고 이 안도 이제 인구 규모로 50만 명 이상으로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 이렇게 행정적으로는 그렇게 어렵진 않다고 봅니다. 근데 왜 이 안이 제기되냐면 이란으로 할 경우에 경기도도 이게 엄청난 도시고 지금 시가 많은데 크게 보면 아까 그 시뮬레이션 해보면 지금 중심권하고 주변하고 좀 갈리거든요. 이거를 바꾸게 되면 이제 중심부의 거주비가 높게 인정되니까 좀 이제 그 개선되거든요. 그러니까 경기도 안에서는 하여튼간에 조금 낙후된 지역이 다 위로 올라가서 또 중심권 지역들도 제대로 인정받아서 이제 수급으로 들어가는 건 좋긴 좋은데 그럼 다른 시도의 입장에 본다면 경기가 수도권이라는 건 인정하는데 경기 안으로 들어가도 굉장히 차이가 있을 텐데 예를 들면 경기도 안에 있다고 저 시는 이번에 저쪽으로 습격했지만 사실 우리는 우리 시는 사실은 더 주거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논란이 생길 수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이왕 이번 개혁의 핵심이 뭐냐면 형평성이다. 행정적 접근성, 편의성보다는 형평성이어야 될 것 같고 따라서 지금 아까 첫 번째 토론해 주신 선생님도 2번째 안을 선언하셨는데 50만 정도로 아마 이제 기초 시군 정도의 형평성을 보려면 50만을 봐야 되는데 이것도 역시 생길 수 있거든요. 50만을 하게 되면 기존의 광역 단위를 뛰어넘는 거여서 새롭게 한번 구조 개혁을 하는데 역시 50만 중에서도 주거 비용이 높은 50만도 있고 낮은 50만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또 형평성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형평성 문제를 개선한다고 하는데 결국 또 지역 간의 민원이나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이왕 이렇게 할 거 원칙적으로 가자. 그럼 제 4만을 선언합니다. 그래서 거주 비용을 감안한 주거 지급을 급지를 나누고 그거에 맞추어서 재산에서도 환산을 잡는 게 애초 이 개혁 이게 왜 바꿔야 되느냐에 대한 그 질문에 가장 부합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복잡해질 수 있어요. 행정 비용이 들고 또 아까 그런 그 주거비 파악이 있어도 아직 조금 행정적으로 미비한 것도 있고 또 주거비용이 들락날락 오르락내리락 하기 때문에 또 매년 수급 대상자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해서 이렇게 빠질 수 있는 문제가 있는데 저는 이거는 좀 설득의 문제라고 봐요. 지금도 매년 소득이 늘고 줄으면 또 제도 한번 들어갔다가 또 나오기도 하고 금액이 낮춰지기도 하고 높아가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정 논란이 많이 생기면 재산에 대해서는 이렇게 변동이 있을 때 조금의 과도 유예 기간을 좀 줘서 너무 매년 바뀌지 않도록 정도의 유예 조치를 준다면 저는 형평성이라는 애초 취지 원칙에 맞게 해서 4만 방식으로 가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경기도만을 이게 경기도의 토론회이긴 하지만 경기도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지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점점 이제 우리 오건호 박사님이 역할을 하셔가지고 토론회 열기가 조금 더 뜨거워져 가고 있습니다. 중간에 약간 말씀을 드리면은 원래 토론자가 4분은 한 분이 지금 사정상 참석을 못하셔서 바로 이제 우리 보건복지부의 장재혁 국장님께서 이제 말씀을 해주실 텐데요. 아마 중앙정부 입장에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 토론자가 끝나면은 애초 우리 발표하신 발표자께서 약간 보충해서 답변이나 말씀을 하실 게 조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나서 청중의 그 질의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아니면 의견이 있으시면 미리 준비를 하고 계셨다가 가능한 한 본인의 의사를 좀 간략히 표현해서 토론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어서 3번째 토론자로 보건복지부에서 기초보장 생활 업무 등 상당히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계십니다. 복지정책관이신 장재혁 국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환영해 제가 한 서너 가지 정도 그냥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올해 사실 아까 전에 그 발제문에 잠깐 그 표시가 되긴 했는데 국민주 생활보장법 이 제정이 1999년 9월 7일입니다. 그 제정일자가. 그래서 이제 다음 주입니까? 다음 주 토요일인가? 이제 국민주 생활보장법 제정 20주년 딱 만 20주년 되는 그런 이제 그 시기고 오늘 이 토론회는 하여튼 그래서 그 기초법 제정 20주년 그다음 내년은 시행 20주년이 되는데 여러 가지 이 전반적으로 기초법 제정 시행과 관련해 한 20년 동안에 이제 뭐 많이 발전된 것도 있고 그다음 아까 전에 오건호 대표님만 또 말씀 주셨고 있는데 굉장히 더디고 미흡하고 이제 굉장히 속 터지고 저희도 속 터집니다 솔직히. 그 예산 권한이라고 하는 게 역시 가장 결정적이기 때문에 복지부 입장에서는 같이 아마 이제 그 시민단체도 그렇고 같이 노력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미흡하고 그다음에 속도도 좀 더디고 전반적으로 근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짚어보고 그다음에 다음번에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와야 될지를 하는 그런 이제 지금 시점이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주제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 중에 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선 이 토론을 준비해 주신 도하고 그다음에 재단에 먼저 감사드리고 그냥 이제 우리 저기 문재인 정부의 이제 우리 저 기초법 제정 기초법 시행과 관련해서 좀 지금 한 2년 몇 개월 지났습니다만 평가를 해본다면 사실은 이제 굉장히 큰 이제 기초법 제정 20주년을 놓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한 10분의 1 정도 기간이 지났는데 한 2년 사이에 굉장히 성과가 많았다. 그 다음에 오늘 신문에 대부분 다 내년도 예산안이 세부적인 내용이 대부분 나왔습니다만은 내년 예산안에도 하나하나 내용을 보시면 지난 2년간의 기초법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 금액이 오른다라든지 불합리한 그런 기준이 많이 개선된다라든지 많이 뵀지만 특히 내년에 그 상당히 좀 실질적인 내용이 많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기초생활보장 예산 자체가 내년도에 제가 대략 계산해봐도 한 15% 이상 상당액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이 가장 빈곤층에 대한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한 개선을 좀 확고하고 과거 어느 때보다도 지난 2년간 그다음 앞으로도 이 분야에 대한 투자는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하여튼 이제 기재부가 조금 더 기재부도 근데 상당히 좀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좀 전에 기재부의 그 태도에서 확실히 많이 바뀌었다는 것을 느낍니다. 저희들이 실무 단계는 실무 단계, 하이 레벨에서도 마찬가지고 서로 이렇게 대화를 하면 이제는 좀 대화가 돼요. 네. 그래서 이제 같이 힘을 좀 더 합쳐서 기재부 태도도 많이 바뀌었으니까 이제 앞으로 상당히 희망적일 거라고 보고요. 첫 번째 말씀 좀 드렸고 그 다음에 오늘 내용과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면 우선 제안 주신 것 중에서 자료가 정책 제언에서 한 10년 동안 기본 예산액이 변동이 없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내용이 내년 예산에 이제 10년 만에 어쨌든 내년 예산에 많이 바뀝니다. 기본 예산액이 대도시가 지금 그 기초생활보장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기본 예산액이 대도시 5,400만 원, 공제죠 일종의 중소도시 3,400, 농어촌 2,900 이렇게 돼 있던 것이 이 대도시는 한 28% 정도 이렇게 인상됩니다. 6,900으로 올라갑니다. 그 내용이 예산안에 다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이게 해결이 안 된 것이 우선 단기 과제는 증가율이 대도시 28%, 중소도시 24% 가까이
그리고 농어촌 21%. 그래서 10년 동안 이제 안 오르던 것이 처음으로 됐기 때문에 발제하신 일단 건의 주신 내용의 첫 번째는 일단 어느 정도는 해결됐다. 이게 물론 이 정도까지는 안 되고 훨씬 더 많이 공제해야 된다는 잣대에서 보자면은 좀 미흡하지만 그래도 적지 않은 액수가 첫 번째 제안은 일단 많이 됐다는 보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바로 대안 이제 세 가지를 주셨는데 그리고 오건호 박사님께서도 이제 말씀을 한 세 번째 기자신나 가지고 주셨는데 그냥 핵심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이제 대안 1은 이제 경기도 전체를 대도시에 하자는 건데 오건호 박사님도 지적하셨듯이 그렇게 되면은 이제 당연히 다른 경기도도 왜냐하면은 이제 다른 군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경기도에도 여러 가지 성남이라든지 부천 이렇게 큰 주거 비용이라든가 생활 비용이 사실상 대도시하고 거의 똑같거나 아니면 더 비싼 그런 지역도 있는 반면에 농어촌 지역과 거의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1을 수용하기에는 한계성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하면 바로 제 왼쪽에 박광규 실장님도 계시지만 다른 부분은 당연히 문제 제기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게 설명력이 굉장히 떨어진다. 경기도만 전체적으로 올려주고 강원도라든지 뭐 기타 등등은 그들 둘 수 있는 그래서 그건 아마 한계성이 상당히 떨어질 것 같고 두 번째가는 이제 인구 50만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 방법인데 그것도 아까 제가 오건호 대표님 지적하신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인구라든지 규모, 그다음 행정구역도 아니고 자꾸 이렇게 하는 방식에 한계가 있다. 그리고 이제 그거는 발제자도 지적을 했듯이 도 내에서 조차 문제가 된다. 기존에는 하는 이걸 도내 한 21개 시군이 뭐 역차별 문제가 생긴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이 어쨌든 그 인구 변수라든가 규모, 그다음에 행정구역 이렇게 가버리면 하여튼 이게 좀 어딘가는 잘 안 맞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거 외에 다른 변수가 또 있다라고 또 우리가 지금은 사실 이건 주로 경기도하고 우리 보건복지부 중심으로 이렇게 많이 논의가 됐는데 이 논의는 이렇게 사실 제가 세 번째 말씀에서 제가 좀 제안을 드리려고 해요. 네, 이 논의 구조가 그다음에 그간의 논의 과정이 이런 식으로 돼서 안 된다. 다른 시도가 같이 참여를 해야 되고 지금은 경기도에서 가장 이제 급하고 목마르니까 이렇게 복지부하고 했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어쨌든 인구 규모라든지 그 제한 이루어졌을 때도 다른 시군에 다른 또 파생들이 있을 겁니다. 네, 그런 복잡한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대안이도 조금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지금 평가를 하고 있고 대안 3인 경우가 이제 이 대안 세계 중에서 가장 그래도 합리적이다라고 저는 봐지고요. 그리고 그걸 뭐 매년 뭐 고시를 해야 되느냐 그거는 뭐 정확히 다르다고 생각해요. 뭐 매년 하는 그 행정력 부담이라면 3년 만에 한 번씩 해도 되고 또는 뭐 5년 만에 한 번씩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3년 내에는 똑같이 적용하고 5년 내에는 똑같이 적용. 아니 뭐 지금 뭐 김원장 얘기야 10년 동안에도 한 번도 안 바꿨는데 3년마다 한 번씩 훨씬 지금보다 합리적이겠죠. 그래서 저는 뭐 매년 고시에 따른 뭐 부담 문제는 저는 핵심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게 그나마 그런 건데 그것도 어쨌든 뭐 그나마 이제 저는 그게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맞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이제 그 복지부에서 그러더라고 말씀하지 마시고요. 순수하게 제 개인 생각입니다. 절대적으로 대안 4라고 할까요? 순수하게 제 개인 생각인데 그러니까 대안 3의 경우에도 예를 들면 시군구를 단위를 어떤 급지로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이제 제가 예를 들자면 근데 이제 그것도 제가 한계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건데 예를 들면 성남시 그러면은 뭐 급지 중에서 예를 들어서 뭐 1급지에서 한 10급지로 나눈다고 칩시다. 성남시를 만약에 한 3급지로 했다고 쳐요. 그럼 성남이라고 다 똑같으냐 대표적으로 분당과 뭐 수정 또 다를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문제가 그래서 저는 대안사라고 하고 제가 계속 이제 한 번 더 강조를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럼 개인별로 하자. 아주 극단적으로요. 지금
그 동사무소 각 시군별로 이제 우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신청 받아가지고 재산을 환산하는 과정에서 개인별로 다 재산과 관련된 자료 다 받습니다.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기본 재산액을 지금은 뭐 대도시, 중도도시, 농어촌, 그다음 오늘 뭐 다양한 급지별로 뭐 이렇게 하는데 아예 일정 율을 갖다가 그냥 공제율 방식으로 지금 정액제 방식으로 공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이제 물론 이제 이 정률제도 구간별로 할 수 있을 거예요. 기본 재산에 그러니까 그분의 재산 총 평가액이 뭐 주거 그다음에 금융 뭐 일반 재산 뭐 다 합해가지고 예, 다 합했을 때 어떤 사람의 재산이 뭐 얼마인지 이렇게 전체 나이비가 될 텐데 뭐 지금 뭐 세 구간으로 하든지 다섯 구간으로 하든지 그래서 어디까지는 그냥 100% 공제 율로 때려서 그 사람이 예를 들어 한 1억 미만이다라고 하는 구간을 설정한다면 1억 미만인 사람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뭐 한 20% 공제 네. 그 다음에 뭐 1억에서 또 그 위에까지는 뭐 저기 한 18% 공제 뭐 이렇게 율로 때려서 아예 개인별로 해버리면 어떨까 하는 이제 개인 생각을 이제 하고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마지막 제가 세 번째 말씀을 이제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아까 전에 제가 경기도하고 보건복지부 이렇게 논의하는 구조가 이렇게 돼서 안 된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논의 구조도 마찬가지고 논의 과정도 그랬었습니다.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 오늘 패널 구성을 정말 잘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께 제가 전을 드린 겁니다.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이 복지 요 문제 기초정보와 기초연금 이 복지 선정 기준 개선 협의체를 구성을 해주세요. 그거를 개선 협의체를 구성을 해주세요. 여기에 멤버들은 이제 저기 특히 시도가 다 들어줘도 되고 그 다음에 그분들하고 의견 조회하는 것은 또 뭐 다른 방식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걸 하시고 그러나 경기도가 이제 여기에 핵심적으로 또 그 다음에 그동안 연구도 하셨고 방안을 많이 내셨기 때문에 경기도가 오늘 대한 원투쓰리 그다음 이걸 갖다가 이제 그 협의체에서 논의를 하셔야 됩니다. 예, 그 과정을 반드시 밟아야 됩니다. 예, 밟고 그 다음에 저희는 보건복지부하고 그 다음에 저는 기재부까지 같이 여기에 협의체에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직급이야 사무관이 되든 누가 되든지 간에. 그러나 이제 저희 그 협의체에서는 기본적으로 보건복지부하고 기재부가 보이스를 많이 내는 건 간단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형평성에 관련된 문제고 아까 제가 오건 대표님 말씀이고 그 다음 저희들이 중앙정부에 사용하지 못했던 다른 변수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오늘 토론문에서 나왔던 대안 1, 2, 3 그 다음에 이거를 중심으로 해서 그 협의체에서 시도 간에 충분히 협의를 하셔서 거기서 어떤 한 몇 가지 방안을 내시는 게 우선 1단계고요. 다만 그 과정에서 필요한 뭐 데이터라든지 행복이음의 데이터, 그 다음에 또 필요한 연구 용역을 해야 되겠다 싶을 때는 예산 지원 이런 거는 복지부가 다 해드리겠습니다. 다 서포트 해드리고 그다음 기재부는 당연히 협의체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이제 기재부도 참여하고 그다음에 저희는 서포트를 하고 다만 중앙정부는 약간 2차적으로 1단계에서 한 발 비껴 있고 특히 시도가 협의하는 내용을 만들어내는 것. 그런 다음에 협의체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해서 내용을 만들어낸다면 그러면은 여기에 같이 다 그 관련되어 있는 예산 당국이든 그 다음에 대외적으로 국회를 설명한다든지 지금 앞으로는 좀 나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복지부에 해당 과하고 그다음에 특히 이 구성하는 것은 이제 지도지사 협의회 그다음 경기도 3자 간의 협의체를 이제 어떤 분을 구성을 할지 물론 이제 전문가분들도 같이 참여를 갖다가 저희들이 요청드리고 같이 논의를 갖다가 했으면 좋겠고요. 일정은 적어도 지금 저희가 우리 기초법에 근거를 해서 하고 있는 것이 3년 단위로 기초생활보장
개선 계획을 3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요. 국기법에. 그래서 그 제1차 기초생활보장 3개년 계획이 내년이 그러니까 18, 19, 20으로 끝납니다. 18, 19, 20으로 끝나요. 그리고 이제 그럼 2차 기초생활보장 3개년 계획을 언제까지 수립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올 하반기부터 준비해가지고 내년 적어도 예산철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7월 이전까지 7월까지는 즉 2021년부터 2023년까지의 3개년의 기초생활보장 3개년 계획 수립을 내년도 7월까지는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개선 계획 3개년 계획 내용 속에 이 내용이 같이 포함이 돼가지고 2020년 예산이 다 끝났으니까 정부 안에서는 2021년 예산에는 반영을 어떤 형태로든지 할 수 있도록 그런 일정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제안 말씀을 드리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년 전에 국회에서인가요? 어떤 공무원분이 공무원은 영혼이 없다 그런 말을 해가지고 화제가 됐었는데 우리 장재혁 국장님은 영혼이 상당히 있습니다. 영혼이 상당히 있을 뿐만 아니라 상당히 자유로운 영혼이에요. 뭐 부처의 입장을 떠나서 좋은 거라고 한다면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시고 지원의 뜻을 보여주시고 오늘도 뭐 그런 것이 아니었나 싶고요. 뭐 전반적으로 토론의 기조를 보니까는 대안은 사만이 좋다 이런 쪽으로 많이 가는 것 같고 거기에 우리 또 장 국장님은 그거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 것이냐라는 제안까지 하면서 굉장히 좋은 전국 지자체의 어떤 복지 개선 협의 구조 같은 것들을 만들고 여기에 중앙정부도 같이 가담하는 그런 제안을 해주셨는데 이거는 뭐 재정 분권 등 여러 가지 상황까지 고려할 때 심각하게 한번 생각을 해볼 좋은 제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좀 전반적인 뭐 의견의 구도가 나탔으니까 애초 발표하신 민 박사님께서 한번 좀 의견을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도 한 가지만 일단은 조금 좀 고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걸로 생각이 들면은 주로 이제 재산 소득 환산하면서 그러니까 이 지자체 사이의 어떤 형평성 문제만이 아니라 과거 제도 출범서부터 지금까지 어떤 조정 과정이 너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최근에서 또 중요한 고려해야 될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지자체 입장에서의 형평성과는 또 다른 문제로서 제도상으로 보면 2015년에 맞춤형 개혁이 이루어지면서 주거급여 제도가 실질적으로 어떤 생계급여와 좀 독립적인 기능을 하게 됐고요. 특히 18년에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까지 주거급여에서 제외가 되면서 그 수급자도 이제 상당한 규모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중요한 변화인데 이 주거급여 제도가 사실은 오늘 말하는 주제하고도 저는 상당히 관련이 있다고 봐요. 주거급여 제도는 자가가 없는 상태에서 임차를 하는 분들에 대한 임대료 지원 제도입니다. 그럼 자가가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주거급여 임차료 임대료 지원 제도를 혜택을 못 받고 있죠. 못 받고 있는 대신에 어떻게 보면 자가로부터 나오는 어떤 주거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그러니까 애초 발표하신 논지를 강화시킨다면은 사실 자가에서 거주하고 있는 거주용 재산에 대해서 거기에 추가적으로 소득 환산을 적용하거나 지나치게 엄격하게 어떤 기준을 하는 것은 특히 주거급여가 지금 확장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면 상당히 비일반적인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일단은 이 제도를 지역 간의 형평성 문제만이 아니라
어떤 제도 자체에서의 어떤 주거용 재산에 대한 어떤 그 처리에서의 어떤 적정한 기준 이런 차원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생각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종합적으로 한번 우리 발표하신 윤 박사님께서 한번 다시 의견을 정리해 주시기로 하고요. 이어서 바로 청중에서 궁금하신 사항들이 있으면 질문을 받는 시간을 가질 테니까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좋은 말씀들 감사하고요. 이해하는 좋고요. 다 좋은데 우선 가장 좋았던 말씀은 내년에 공제 기준이 오른다는 사실이 제일 기분 좋은 얘기인 것 같습니다. 좀 언론에 미리 좀 흘려주셨으면 제가 발표 때도 그랬을 텐데 너무 강하게 안 올랐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다행입니다. 제가 아까 올라오기 전에 오너 박사님이 여쭤보시더라고요. 세계 중에 뭐냐? 세계 중에 이란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제가 생각하는 대안은 다른 게 하나 있는데요. 너무 좀 파격적이고 너무 이렇게 구조적 개혁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도 강 구조적 개혁이 있고 약 구조적 개혁이 있을 수 있죠. 연금 개혁이 많이 나타나는 것처럼. 근데 건강보험이 이제 부가체계가 소득 중심으로 단일화됐습니다. 과거에 소득 환산제가 들어왔을 때 소득 환산제에 들어온 이유는 둘 중에 하나의 기준이 미충족될 경우에 오버됐을 경우에 탈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들어왔는데요. 저는 소득 중심으로 모든 것이 결정이 돼야 된다라고는 보여집니다. 이 제도가 만들어졌던 2000년도에 자영업자 소득 확률이 30-40%대 수준. 지금 많이 올라갔죠. 그래서 한 60-70%까지 올라간 상황이고요.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서 그 지역의 평균 매매 전세가, 평균 주택 가격은 커트라인 기준 정도로 둬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러니까 커트라인 기준을 과도하게 높여버리면 그걸로 인해서 그 도덕자에게 예를 들어서 그 지역의 평균 매매가가 3억 원인데 10억짜리 집 갖고 있는 사람은 당연히 탈락시켜야겠죠. 근데 3억짜리 집이 있지만 그거 하나 있는데 소득으로 어떻게 환산을 해서 그 사람이 아무런 거리가 없는데 지원을 못 받는다.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기에는 담지 않았습니다. 너무 과격하고 좀 파격적이어서 담지는 않았는데 저는 그 지역의 평균 매매가를 커트라인을 설정하고 소득 중심으로 대상자를 선별하는 것이 오히려 다른 제도와의 정합성의 측면을 높일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너무 좀 과격하고요. 그냥 이 세 가지 안 중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란이 참 저는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란이 지지를 못 받네요. 아까 복지부 국장님 말씀은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인구 문제를 논의해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웃으면서 말씀하셨는데 왜 이렇게 니들끼리 싸워봐라로 들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넣은 거는 주거급여가 서울이 따로 있고요. 경기 인천이 있고 광역시가 3급지입니다. 지금 생계급여에서는 1급지고요. 그러면은 광역시는 3급지의 주거급여를 수용하고 있는데 생계급여에서 1급지를 받기 때문이 아닐까요? 근데 이걸 막 섞어버렸어요. 그럼 막 누구랑 싸워야 될까? 그래서 제가 이란의 대안으로 제시했던 게 특별시는 하나 더 올리고요. 그 다음에 광역시, 경기, 세종시, 제주도. 그러면 17개 중에 9개인데요. 8개 도와 9개의 특별 이건 경기까지 포함된 9대8로 싸우면 이기니까 좋은 건가요?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서울은 하나 더 올려주겠다니까 서울은 찬성하겠죠. 세종, 제주 2급지 적용받고 있는데 우리 같이 더 올라가는 4개 중에 2등으로 가자. 동의하겠죠. 경기 당연히 동의하겠고요. 8개 도만 반대할 겁니다. 8개 도가 전체도 아니죠. 8개 도의 평균 매매가 전세가 거주비용 높은 4개 그리고 인구 50만 이상의 규모를 갖고 있는 6개시 이런 데만 반대하겠죠. 그렇게 통과되는 것이 과연 전국적 통일성을 갖고 있는 국민체조선과 관련된 사업인 이 기초생활보장제와 기초연금제에서 그렇게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되냐? 저는 그 부분은 동의는 못하겠습니다. 사실. 그래서 조금 웃으면서 말씀하셨는데 제 가슴이 자꾸 찔려가지고 그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 시군 내에서도 경기도 내에서도 수원, 연천 당연히 차이가 큽니다. 성남, 분당하고 연천, 이런 데하고 어떻게 비교를 하겠습니까, 집가를? 그렇게 따지면 광역시 내에서요, 가까운 인천, 옹진군하고 연수구하고, 연수구하고 송도죠. 송도하고 똑같습니까? 또 다릅니다. 그런데 거기는 같이 묶여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도 문제가 되니까 그 사람들도 바꿔야 된다?
그렇게 되면 일들이 어디서 반대가 제일 심할까요? 분지역에서 반대 무지하게 심합니다. 중소도시 무조건 반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광역시 기준 적용받고 있는 분단이 다 떨어지게 됩니다. 왜 226개를 싸움을 붙이시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 대안에서는 이란을 지지한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연구는 더 필요합니다. 사실 뒷부분에 이제 여러 가지 대안들 나와 있고요. 저도 그 복지 재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그 지방세 세금 높여야 되고 재정 분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 중요한 것은 2005년도에 그러니까 복지사무에 지방 이양이 됐을 때 왜 실패를 했을까? 지금 실장님 맞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돈을 비교를 해야 되는 것도 맞는데요. 2005년도에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은 돈을 정해놓고 그 돈을 맞추기 위한 대상 사업을 선정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뒤에 유사한 사업이 국가 사업으로 계속 만들어지고 지방에서는 없어지고 다시 지방 이양했다가 국가로 다시 가져가고 이런 모습들이 아무런 원칙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 원칙을 다시 또 이 재정분권에서 이 논의에서 또 그런 방식을 답습해야 되냐. 저는 뭔가의 원칙과 기준이 명확하게 정립된 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사무가 이양될 사무, 국가가 책임져야 될 사무 구분되고 그 속에서 마지막 최종적으로 세원을 어느 정도 규모로 이전을 해야 될 거가 논의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어쨌든 두 분 저랑 시장이랑 똑같은 얘기는 이것은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많은 말씀 주셨는데 아직 연구 기간은 12월까지입니다. 저에게는 아직 3개월이라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연구하고 많은 얘기 듣고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답변 과정에서 얘기가 점점 흥미로워진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시 또 잠깐만 그런 말씀 기회를 드리고 청정으로 이제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제가 당연히 싸우시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나 다른 시도가 같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서로 당연히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형평성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관련이 될 수밖에 없고 형평성에 관한 문제는 항상 싸움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싸움 붙이려고 하는데 이 싸움 과정이 필요한데 그게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는 이게 한 발 앞으로 나가지 못해요. 서로 토론을 하고 싸우든지. 그래서 저는 이제 단순하게 복지부가 지금까지 하고 있다가 세금 회피를 아마 할 거다. 저는 사실 어제 우리 세종에서 국내에서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저도 이야기했어요. 아마 이야기하면 당연히 그렇게 받아들일 거다. 지금까지 복지부가 무책임하게 문제 불안한 기준을 그대로 놔두고 있다가 오랫동안 놔두고 있다가 이제 와서 하는 소리가 합리적인 방안을 서로 싸우고 나서 가지고 와라. 이걸만 무책임한 이렇게 아마 first response로 올 거라고 생각했지만은 예측이지만 우리 말씀드린 대로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일단 두 번째로 그래서 저는 아까 전에 제가 제 개인 생각으로 자꾸 제가 강조하면서 말씀드렸던 게 바로 그겁니다. 이것도 같이 저는 포함돼서 저는 논의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방안으로 하면 이거는 싸움이 안 나요. 이거 어차피 개인별로 가구별로 재산을 갖다 파악을 하기 때문에 해놓고 거기다가 투가 나눠가지고 일정 공제율을 지금 공제액을 적용하거든요. 그러니까 또 금치조사하고 막 이런 것까지 나오는데 그냥 이제 몇 퍼센트 할 거냐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비율을 그다음에 기재부도 아마 재정에 어느 정도 과도한 부담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려를 하면서 공제율을 고려를 해서 몇 %씩 적용해서 함께 하게 된다면 평소 차원에서는 아마 별 문제 없지 않을까 생각했지만은 공식적인 내용 아이디어는 아니기 때문에 포함해서 같이 논의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아마도 제 짐작에는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어떤 현장이나 아니면 실제 어떤 실무를 보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혹시 이 주제와 관련해서 좋은 경험이 있으시면 소개를 해주셔도 좋겠고요. 참고가 될 만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논의 진행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말씀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고 간단히 자기 소개를 하시고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항상 이런 이제 조용한 분위기로 진입을 하게 돼서 어느 분인가가 이제 뭔가 이게 그 분위기를 딱 깨는 그 선박자가 필요한데 자유롭게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혹시 생각하시는 중에 조금 더 보충을 하고 싶다라는 토론자 분들 어디 손 드시는 분 계시나요? 생각 시간 필요한 제가 좀. 예. 그러면 약간 예, 다른 제가 얘기를 또 드리겠습니다. 민 박사님, 국장님 말씀 듣고 저도 이제 한 가지 말씀을 아까 저희 토론 시간에 드리려고 했던 게 있었는데 그러면 못했는데 저희 협의회가 이제 각 시도의 공통적인 목소리를 내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거거든요. 17개 시도가 한 목소리를 내는 걸 이제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견들이 그렇게 조율해서 그래서 그런 경우를 하는 게 되게 이제 짧게 하는 게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일 중에 정책 제안, 정책권이라는 게 있어요. 대정부 정책권이 이건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일이고 그래서 각 시도에서 한 달에 몇 건씩 올라옵니다. 이거를 건의를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같이 해결하자는 그러면 각 시도에서 보내주면 저희는 17개 나머지 16개 시도에 그 문서를 정부에서 보내고 의견을 듣고 모두가 합의를 하면 이제 그때 행정안전부를 보내서 해당 부처로 보내는 이게 이제 지금의 이제 소극적 형태의 이제 정책권이에요. 그런 것들이 수많이 많은데 만약에 요 안건도 필요하다면 이제 경기도 혼자 할 경우와 17개 시도가 함께 갈 경우를 생각을 해보셔가지고 17개 시도가 한 목소리를 내는 쪽으로 제도 개선안을 만들어가고 가면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된다는 거고요. 다만 이제 선생님 말씀인데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협의에서 정말로 이걸 크게 하고 판을 벌리고 가는 임무를 주시면 협의를 해가는 거. 요거는 저희들도 다른 의제들은 합니다. 이 저희 사무처가 지금 서울 사무처에 한 40명 정도 근무를 하기 때문에 일반직이고 국제화 쪽도 있고 해서 저희 정책연구실 지금 8명이고 하는데 요 의제는 소위 말해 복지사업 개별 이 단위사업들 저희들이 챙기지 못하고 있어요. 그냥 큰 것들 저희들은 주로 분권 이쪽에 아직은 포커싱이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것들은 만약에 이게 이제 이 복지도 이제 큰 덩어리 예산 사업이 지방에 엄청난 재정 부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 한 번을 이제 전체적으로 개선을 해보자라고 보면 이것도 저희들이 이제 의제를 받아가지고 다룰 수는 있죠. 그러면 이제 일거리가 늘어나는 건데 하여튼 요거는 한번 필요하시면 경기도 아마 그 복지 담당관님 계신 분도 신경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재단에 그렇고 그건 저희보다 많은 것들을 알고 있으니까 정리해 주시면 저희가 한번 관심을 갖고 할 수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 중에 하나 또 이 기재부가 많이 달라졌어요 그러시는데 요건 2단계 재정부가 이 국세지방세 재정 이 재정 수입도 마찬가지지만 지출적인 측면으로 한번 검토를 해볼 때 전향적으로 정말로 어디가 정말로 효율성 우리들이 보는 형평성이 핵심인데 뭐가 형평이고 뭐가 효율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부터 시작하면 기재부도 더 많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럼 좀 기대를 해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복지가 특히 지방에서 큰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인데 이런 소득 인정에 요거부터 또 환산 금액 요거까지 구제면 쫙 밑바닥이라고 해야 되나요? 기본적인 것까지 검토를 해서 하는 길에 저희들도 필요하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아마 그래서 저를 기자님만 불러주신 것 같고요. 좀 무식한 질문 하나를 끝으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66쪽에 이제 이 소득 환산 제도가 있잖아요. 그러면 소득 인정액이라는 것은 평가액하고 이제 이 소득 환산을 이용하는데 예를 들어 지금 저희 핵심이 기본 환산액에서 기본 재산액 여기가 이제 문제인 거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이 기본 재산액을 이렇게 바꾸면 이 소득
인정에까지 얼마나 영향을 미치나 이게 과연 이렇게 막 엄청난 요거 하나에 이렇게 많은 관심을 두고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갈등을 유발할 정도의 요게 이 기준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니까요. 아니면 별로 영향이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냥 한번 여쭤보면 객관적인 문제죠. 예, 그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공제액이 대도시 기준으로 상향 기준으로 됐을 때가 얼마나 오냐 단순하게 생각하시면요 5,400에 3,400, 2천만 원 곱하기 1.04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얼마 안 되죠 사실. 20만 원 정도 수준인데 그 20만 원이 그분들에게는 엄청나게 큰 돈이죠. 이제 이거 얼마나 크게 영향을 받을까? 뒤에 추계가 10만 9천 명이 나왔습니다. 지금 31만 명입니다. 3분의 1이 더 증가하는 상황이거든요. 전체 예산을 보면 경도 약 1,000억, 잘못 말씀드리면 1조 가까이가 증가하는 거고 도비가 한 1,000억 정도 증가하는 건데요. 엄청나게 큰 일입니다. 제가 기재부와 처음에 복지부 상무관들께서 전화를 주셨었고요. 어떻게 산출된 근거가 뭐냐는 궁금해서 물어보셨고 그 이후에는 기재부에서 이 돈을 우리 보고 어떡하라는 소리냐고 전화를 주셨는데 저는 돈을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불안정성에 대해서 얘기한 겁니다라고 이제 그 당시 2017년도에 많은 통화를 했었습니다. 근데 복지부는 인지는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 불안정성에 대해서. 근데 이제 기재부는 아무래도 국고의 수문장이다 보니까 이 급격하게 자꾸 특정 지역이라고 생각하시고 경기만이 아닙니다. 근데 자꾸 특정 지역만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 지역을 위해서 이렇게 오르는 거를 좀 부담스러워 하시긴 하시더라고요. 이 부분은 좀 개선이 필요하죠. 인식 개선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이거 아주 그 작은 기술적인 질문인데 혹시 그런 분은 어떻게 고려를 하셨나요? 그러니까 기존의 재산 소득 환산에서 소득 인정액으로 대상자가 되는 사람들에서도 사실은 실제 수급자가 되는 인원은 적잖아요. 100% 자격이 됐다고 해서 그분들이 다 수급자가 되는 건 아닌데 그러면 이 주거용 재산 기준을 완화하면은 신규로 수급 자격을 획득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서 사실은 일부만이 실제 수급자로 진행이 되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여주시죠? 네, 이게 좀 테크니컬한 문제여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저희가 비수급자, 행복임이 없는 사람들에 대한 주거비가 보증금이 얼마고 이걸 알 수는 없죠. 근데 저희가 작년에 지역사회보장 연구조사를 하면서 경기도 공통에 설문지를 추가를 했습니다. 저희가 복지부 설문이 한 300개가 되는데 한 200개가 되는데 저희가 한 200개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이 가구의 보증금, 전세금과 가격, 주택 가격 이런 것들이 다 조사가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속에서 이 공제액이 늘었을 때 대상자로 평균될 수 있는 사람들을 먼저 구하고요. 그리고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근로능력 여부입니다. 중위소득 기준 이하에 들어갔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수급자가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근로능력 여부가 중요한데 그분들의 근로능력 여부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체 수급자의 근로능력 인정 여부를 가중치로 둬서 아까 상식에 보면 베타값이 그건데요. 그거를 넣어서 한 거죠. 그리고 기존 수급자에서도 소득 인정액이 올라갔다고 해서 떨어졌다고 해서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 중에서도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탈락을 시켰고요. 네, 그래서 조금 제 나름대로는 가질 수 있는 변수에서 최대한 포함시켜서 검사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정된 시간이 거의 다 들어가는데 그러면 앞에 말씀 기회드리고 혹시라도 청중에서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다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꼭 개선되었으면 좋겠고요. 이 개선되는데 관건은 정부한테 있다고 봐요. 이하는데 이하는 상한이든 아까 알대장께서 이제 싹 붙일 거냐라고 생각하시는데 결국 안에 이해관계 갈등이 생기거든요. 기존에 있는 위치가 변경되기 때문에 어디가 새롭게 더 인정을 받게 되면 어디가 이제 마이너스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여서 이거를 전체 예산 규모를 제로섬으로 두고서 1안 할래, 2안 할래, 3안 할래 어느 게 덜 빈방성이고 어느 게 덜 싸우게 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아니 그 지자체마다 엄청난 자기 이해관계인데 어느 단체장이 여기서 합의를 하겠습니까? 합의 안 될 거야. 그래서 협의체를 구성했으면 또 하나의 원칙
포지티브 서브로 간다 해서 조정됐을 때 어떻게든 지금보다 예상 규모가 늘어나서 이익되는, 그러니까 기존보다 이렇게 개선되는 단체가 있을지언정 아주 예외이고 심각한 경우를 빼고는 지금보다 하향되는 경우는 없다라는 그런 원칙을 복지부나 기재부에 세워줘야 협의체에서 논의가 돼가지고 이 결론이 나오지. 그거 없이 딱 가게 되면 아까 그런 비판에서 잘하지 않으실 거예요. 네, 이분 안에 드리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하고 특히 복지 쪽은 아마 딱 핵심 말씀드리면은 당연히 어디 올라가면 어디가 내려가는 데가 나올 겁니다. 형평성 문제니까. 그다음 기재부는 재정 가급적 중립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그런데 이럴 때 많이 쓰는 항목들이 복지 쪽에는 몇 년간 이행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한 3년간 또는 뭐 재정 형편상 한 최장 5년간 이렇게 계속 보호해 준다는 거죠. 이 기본재산의 봉지에 이거의 변동에 따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뭐 1년 또는 2년 또는 3년간 그 자격을 계속 유지시키는 특례기간을 운영한다든지 보통 그런 방법을 많이 하거든요. 당연히 기재부 입장에서는 이제 처음에는 반대하지만 요즘은 그런 특례 제도들이 많습니다. 하고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다양하게 많이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거기에 너무 그렇게 이게 싸움이 날 거라라고 해결 방법 없이 그냥 싸움하다 끝날 거다라고 지레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런 특례제도 이행 과정에 관한 방법들이 있고 그런 정도는 기재부에서도 재정이 항상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기재부는 합리적으로 바꾸자는 데는 동의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돈이 한 번 들어가면은 끝도 없이 계속 들어갈 거다. 이걸 부담을 느끼는 것이지 그런 과정에 있어서 일시적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좀 플렉스블한 태도를 요즘 박의를 많이 바꾸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싸움 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얘기가 되면서 제가 느끼는 거는 그리고 제가 조금 그런 거는 만약에 협의체를 만든다면은 지자체 간의 뭐 조정보다는 중앙정부를 푸시하는 그래서 이런 그 기준을 보다 완화하고 현재의 불균형을 최소한에도 줄이도록 중앙정부가 역할을 하도록 하는 그런 그 노력이 필요한 거다라는 게 암시가 되는 그런 것 같고요. 하여튼 얘기 과정에서 사실은 중앙정부가 사실은 기초연금이나 기초보장제도나 중앙정부가 전국에 대해서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해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사실은 모든 그 지역 간의 실정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도 좀 감안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중앙정부가 할 수 있는 영역과 또 경기도가 경기도 내에서의 그런 불균형을 조절하기 위해서 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영역 이런 부분에 대한 좀 고려도 다시 좀 균형되게 생각하면서 최종적인 안을 만드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장시간 이제 토론이 진행돼서 마무리할 시간이 돼가는 것 같고요. 청중에서 손을 들어주신 분이 없어서 마지막에 나타나겠습니다. 예. 네, 그러면 점심시간이 다 돼서 제가 혹시 그 강지영 국장님한테 간단히 한번 문의 좀 예, 마이크 있으시죠? 네. 저는 그 경기도의 그 장애인 권익 지원 팀장 김경희라고 하고요. 제가 꼭 공무원이라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제가 한 2000년도에 기초생활보장 업무를 조금 했었습니다. 그 기초생활보장 업무가 생활보호법에서 기초생활보장 업무 법으로 개정이 되면서 제도 개정이 되면서 그걸 시행하면서 어떤 여러 가지 부정수급이라든가 이런 문제점이 더 많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기엔 재산의 순위 환산액이나 이런 부분, 뭐 자동차, 뭐 또는 주거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적용을 해서 이걸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걸 설계했던 걸로 제가 이제 기억하고 있고요. 근데 저희가 지금 복지 대상과 선정기 기준을 바꿉시다 이런 내용을 오늘 이제 처음 참석하라고 이제 가별을 해서 이렇게 선정이 됐는데 이 내용의 주요 내용을 딱 보니까는 사실 저희 경기도가 하는 거는 뭐 다 여러분들 다 알고 싶고 그런데 경기도가 서울, 인천에 비해서 주거 비용이 높은 지역이 있는데도 역차별 받고 있다.
그분들 때문에 11만, 대략 16만이 그 수급자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걸 해결해달라 이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건 꼭 경기도만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잘못 해석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시도지역도 그런 그 주거비용이 높은 지역이 있으면 같이 해달라. 저는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우리가 그 요구를 하고 그 어떤 개선 방안을 좀 중앙부처에서 마련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사실은 제가 생각하기에 중앙부처에서는 어떤 제도든지 보면 거기에 항상 모순적으로 들어가 있게 돼 있고요. 이런 그 재산의 수도 환산의 제도를 시행하면서 중간중간에 그 2003년도부터 시행이 됐을 때부터 4년도 5년 거치면서 사실 실무자들 사이에 이거는 좀 문제가 많이 있다. 큰 대도시는 역차별 받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왔던 거고 문제 제기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만 계속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실무자들 사이에서. 그런데 지금 벌써 이런 상황이 거의 뭐 17년, 20년이라는 상황이 지나왔고 또 그 나름대로 진짜 문제가 있으니까 경비대에서 이런 내용을 제안을 해서 이거 조금 바꿔봅시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럼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까 민윤상 선생님도 말씀해 주시고 오근호 선생님도 말씀해 주시지만 부장님한테 조사하지만 복지부에서 우리가 이거 좋은 거 같으니까 우리가 수용해서 다시 또 이거 들어가가지고 좀 주거비용이 높은 데는 새로운 구간 토지에서 우리가 만들어 보겠다 이런 쪽으로 좀 얘기해 주실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게 제안을 드립니다. 이게 마치 저희가 보기에는 이게 통상적인 저희 모르는 사람 식선에서도 또 이렇게 뭐 이 비용하고 연계가 되니까 시국이 협의라라 이것을 언제 갈지 모르는 겁니다. 만약에 타당성이 있다 그러면 이런 논의를 좀 받아주셨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그 마지막에 확실하게 세기를 받는 발언을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다시 한번 원점으로 돌아가서 오늘 자리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소위 탈북무자가 아사하는 사건을 보면서 진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다 관련된 전문가고 실무자일 텐데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1세기의 세계의 어떤 10대 경제 대국이라는 한국 사회에서 아사를 하는 이런 그 사태가 발생하고 있구나라는 걸 보면서 아직까지도 우리 사각지대 문제가 너무나 심각하고 해결되고 있지 않은 문제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하는 거고요. 오늘의 자리가 주거용 재산, 소득 환산 이런 부분만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또 기초보장, 기초연금만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어떤 수준의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어떤 복지제도의 발전을 위한 자극이 되었으면 바랍니다. 네, 오늘 지금 또 장대영 복지부 장관 거기서 오신 분께 말씀드리는데요. 기초소득자 기준을 수입액을 갖다가 좀 약간은 이제 선진국화되는 대한민국에서 너무 낮게 선정을 해놓으니까 그 사람들이 돈을 벌고 싶어도 벌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 기준을 좀 높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의 분위기를 우리 복지부에서도 충분히 고민을 해서 앞으로 많이 방안을 찾으리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마치겠습니다.